오늘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첫날부터 곳곳에서 이제 파행도 빚어지고 중요한 얘기들도 또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저희가 핵심만 좀 추려볼 텐데요. 이 첫날부터 필름 끊긴 상임위가 있었습니다. 어느 곳인지 저희가 또 살펴보겠고요. 유승민 의원 오늘도 정부를 공격을 했을까요? 그 얘기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지금 국감장 곳곳에서 부르려고 난립니다. 최고 스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저희가 정리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임위가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만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윤정희 기자, 네. 오늘 상임위 중에 첫 번째로 좀 짚어볼 만한 곳 어디였습니까? 네, 바로 시작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결국 파행을 맺은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행입니다. 안행위? 네. 예. 안행위에서 가장 뜨거웠던 쟁점은 바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건배사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지난 새누리당 연천에서 이런 건배사를 했었죠.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했었는데요. 예. 바로 그 내용이 문제가 되면서 파행을 맺었습니다. 예. 자, 안행위부터 그러면 정종섭 장관의 필승 건배, 네.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건데 맞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 사과를 하긴 했군요. 했습니다. 예. 이제 정종섭 장관이 직접 나와서요. 자신의 건배사가 좀 부적절했다.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야당에서 굉장히 반발을 했는데요. 이건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반발을 했고요. 이제 여당에서는 아주 또 뜨겁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일부러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빌미로 삼아서 국감을 파행시키려는 거냐 반발을 하면서 결국 여야가 부딪혔고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럼 사과하는 장면 우리가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어떻게 했나 사과 장면을 직접 보겠습니다. 자, 제 10시에 시작한 안행위 국감 정종섭 장관이 지난번 고개를 숙였네요. 정당 만찬에서의 건배사와 관련된 논란은 저의 부덕의 소치이며 국민들께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정종섭 장관께서 남자답게 저는 사퇴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번 양보해서 저는 9월 14일 선관위의 판단을 일단 받아보고 다음 기회에 그리고 저희가 날짜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를 부적절했다고.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아니 그 선관위에 화를 내시고 말 전하지도 못합니까? 참 부적절하시네. 발을 주세요. 박성원 논설위원, 네. 정청래 의원이 다른 날과 달리 좀 오늘은 부드럽게 질의를 했는데 말에는 뭐 가시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정청래 의원으로서는 과거 이제 막말 파동으로 당내에서 남의 말 갖고 문제 예. 삼으니까 좀 재밌기도 합니다. 예. 징계까지 이제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의 어떤 내용을 갖고서 이제 그냥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 말을 좀 가려서 하되 남의 말을 지적하는 네. 이러한 컨셉으로 이렇게 바꾼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윤정희 기자,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탄핵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오늘 탄핵안을 냈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지금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요. 예. 일단 야당에서는 이게 선관위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국감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당에서 오후 2시에 단독으로 안행위 국감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 증인으로 출석했던 사람들 대기하게 되기도 했었고요. 네. 이재명 성남시장이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자기 계속 기다리고 있다라면서 트위터에 글을 올리기도 했었네요. 예, 오늘 왜 나왔는지 궁금한데. 자, 손소 변호사께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조금 전에 지금 최경환 부총리하고 지금 정종섭 행정안정부 장관 그 두 사람을 행정자치부 장관이죠. 두 사람을 탄핵하겠다. 야당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 탄핵 의결 정족수라는 게 있을 텐데 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까? 일단은 그 탄핵안을 발의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발의하는 것 자체는 국회 제적 3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새정치민주연합도 단독으로 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발의한 후에 탄핵안이 이제 통과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요. 예. 이 경우에는 제적 과반수가 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또 다른 야당 의원들의 야권
야권 의원들의 의석을 합한다 하더라도 재적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이러한 그 국무위원들에 대한 흠집을 내고 또한 잊혀지지 않도록 상기시키는 그런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탄핵 아니다. 현실적으로 진행되긴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방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방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미방위 보겠습니다. 심학봉 의원, 이 성폭행 의혹, 이 논란 중심에 있던 심학봉 의원 불참을 했군요, 오늘. 네, 맞습니다. 미방위 예. 같은 경우에는요, 피감기관보다도 이 미방위원이 더 관심이었던 거예요. 예. 미방위원회 위원이 바로 심학봉 의원이기 때문인데요. 이 성추문 논란에 휩싸인 이후로 심학봉 의원 기자들 전화 한 통화도 받지 않았고요. 계속 두문불출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감장에는 모습을 좀 드러낼까 기자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 봤었는데 결국 오늘도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감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 의원들이 심학봉 의원이 이게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럼 심학봉 의원이 불참한 이 자리 비어 있었는지, 그리고 의원들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장면이군요. 국감장 자리가 비어 있었나요? 지금 레이더가 찾고 있는데. 오늘 그 의원은 중대한 국정감사에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정상적인 국회의원의 활동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명 절차를 위한 과정으로서 얘기를 한 것뿐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확인해 보셨는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이 심학봉 의원은 뭐 성폭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네. 상임위가 열리던 날 어쨌든 지역구에서 여성과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것까지는 다 인정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벌써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도 지금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김무성 대표가 오늘 그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16일 날 열릴 윤리특위에서 확실하게 결정을 제명을 쉽게 해서 결정하도록 하라라고 그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재 이철우 의원이 그 심학봉 의원하고 지역구가 인접한 그 지역구의 이철우 의원을 통해서 예. 그 전에 자진 사퇴해서 험한 꼴 보지 말고 잘리지 말고 자진 사퇴하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네. 심 의원 본인은 현재 기소가 되든 기소가 불기소 처분이 나든 검찰의 결정이 나면 어느 쪽이 되든 내가 사퇴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좀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본인의 논리는 지금 내가 사퇴하면 그 모든 그 성폭행을 인정하는 게 되는데 검찰이 예를 들어서 불기소로 나의 명예를 벗겨주면 사퇴하고 또 검찰이 기소해서 나의 유죄를 일단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퇴하고 그러니까 어느 쪽이라도 사퇴할 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는데 예. 그건 심의원 입장이고 개인 입장이죠. 개인 입장이에요. 국민을 대표하는 분이라는 거를 잊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네.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긴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긴 하고요. 지금 세비는 다 지급이 되는데 상임위 활동 전혀 안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좀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일을 안 하더라도 세비는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퇴하기 전까지는. 또한 만약에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이 나온 거고 국회에서 제명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다음 선거에 혹시 출마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제한이 없습니다. 제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마음만 먹는다면 출마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안인데 하지만 그런 걸 넘어서 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 없다 그 부분을 넘어서 일단 지금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그런 일반적인 그 국회의원에 대한 도덕적 수준을 글쎄요. 현저하게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여론인 것 같거든요. 그 여론에 맞춰서 마지막으로 한번 결단을 하는 것이 그나마 의원으로서의 마지막에 채통을 지키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지금 출마 여부 관련해서는 내년에 적어도 한나라당 후보로 새누리당 후보로는 출마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 새누리당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 하더라도 기초 자격 심사 절차가 있는데 여기에 도덕성이 중요한 기준의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당에서 뭐 커트죠 그냥. 예, 알겠습니다. 자, 윤정혜 기자. 네. 이 심학봉 의원도 결국엔 바람을 지금 핀 건데 더 문제는 이 바람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듣게 만든 이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네. 인생은 짧다, 바람을 펴라 이런 로고를 갖고 있는 바로 이 사이트. 이게 오늘 국감장에서 논란이 됐죠. 맞습니다. 저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사이트가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륜 상대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매칭 프로그램, 매칭 사이트인 겁니다. 예.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에서는요, 방심위가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들이 접속을 하지 못하게끔 차단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 다시 이거에 대한 차단도 같이 해제가 된 그래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나 자유롭게 애슐리 메디슨에 접속을 할 수 있고 또 가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된 상황인데요. 예. 이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의가 아주 이어졌습니다. 자, 그 장면도 한번 직접 보셔야 될 텐데 어떤 장면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사이트 아시죠? 국내에서 여기 가입한 사람이 무려 20만 명이나 됩니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바람공화국이 되지 않을까. 근데 작년 4월달에 방심위가 이 사이트를 차단을 했는데 왜 풀어줬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간통법이 어떤 헌재에서 좀 위헌 결정이 나는 바람에 차단의 근거였기 때문에 어쨌든 네. 저희들도 참 부득이하게 이렇게 없을 수밖에. 미성년자인 1997년식에 아무런 제재 없이 이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어딜 봐도 그런 안내가 없습니다. 성매매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통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민법으로는 역시 이게 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손소 변호사님, 네네. 이 사이트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거 폐쇄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 폐쇄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접속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거든요. 따라서 간통죄가 비록 위헌 결정이 남으로써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기타 그 해당 업체에서 해당 사이트 운영 업체에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를 이미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간통죄와 관련 없이 다른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어 보이고요. 또한 과거의 근거 규정으로 삼았던 간통죄가 없어졌다 한다면 지금 다른 근거 규정을 충분히 찾아서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그 해당 사이트를 차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찾아야지 지금 현재 근거가 있다 없다 따지는 것은 글쎄요.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국방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출석을 했고 요즘에 대구에서 관심이 아주 뜨거워지고 있는 유승민 의원 얘기도 있는데 국방위는 어떤 게 이슈가 됐는지 보겠습니다. 자, 국방위, 역시 유승민 의원인데 오늘도 청와대를 공격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진짜 박근혜 대통령을 또 공격한 걸까요? 윤정혜 기자, 어떤 겁니까? 네, 유승민 의원 하면 뭐 청와대 얼라들, 굉장히 예. 어떤 명언들이 좀 있죠. 근데 오늘도 청와대를 비판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MB 정부를 겨냥한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예. 문제는 MB 정부 시절에 이어졌었던 제2롯데월드 인허가 건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자, 같이 그러면 유승민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2년간 군이 계속 반대를 해가 안 되다가 22년 만에 이제 된 사건인데요. 우리 장관께서는 그런 허가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깊이 관여하거나 알 수 있는 입장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장관님께서는 육해 공무원을 다 관장하는 장관이 되셨으니까 지금 우리 정부 박근혜 정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할 그런 계획이나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현재 제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 바는 없었습니다. 행정부가 스스로. 박성원 논설위원. 네. 자, 오늘은 보니까 이명박 청와대를 겨냥을 했네요. 당시에 이제 제2롯데월드의 특허가 아니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조사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저것을 다시 조사한다기는 어쨌든 그때 당시 적법한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예. 어떤 비리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발굴되지 않는 한 그 적절성 여부를 다시 조사한다는 건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리의 단초가 드러나야지 그 단초를 물고 들어가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사를 하거나 뭐 아니면 감사도 마찬가지죠. 국정조사도 발동할 수 있는데 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기는 어려워 보이고 사실 유승민 의원이 그 뭐 청와대만 맨날 공격하는 게 아니고 국방위원장도 했고 국방위 오래 하면서 사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그 경제에 대해서는 다소 그 중도보수적인 색채가 있지만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그 어떤 양보하지 않고 비판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 자, 근데 유승민 의원이 오늘 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오늘 공개가 됐는데 문화일보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구가 어려워요. 내 입장에서는 엄살이 아니야. 실제로 그래.
저희가 이제 몇 번 이 뉴스탑10에서 대구 분위기를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본인도 아마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훈 노수련. 네. 실제로 그렇다고 본인이 인정할 정도면 어렵긴 어려운 모양입니다. 네, 유승민 의원은 실제로 본인이 느끼는 걸 그렇게 감추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예. 저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간단치가 않다. 대구일보 얼마 전에 나온 여론조사가 보면은 20%대 본인 20%, 그다음에 이재만 동구청장 16%, 예. 4%포인트 차이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박빙, 오차범위 내의 이러한 이게 가상 대결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상당히 긴장하고, 그리고 또한 더불어 나 아무 문제 없어라고 하면 유권자들이 밉죠. 안 그래도 박 대통령하고 관계가 껄끄러운 게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은데, 그러니까 아마 험블 모드로 가는 것이 겸허한 모드로 가는 것이 전략적으로도 유리하다, 이런 판단도 아마 개입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법사위하고 정무위의 얘기로 한번 가볼 텐데 어떤 게 논란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법사위하고 정무위, 역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야기인데 어떤 장면이 벌어졌는지 일단 영상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무위 모습이네요, 오늘. 신동빈 회장은 국회 국감장에 출석하셔서 롯데가 한국 기업이다, 국민적인 질타, 불신을 회복시키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롯데는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신동빈 부회장을 소환해서 재벌 구조 개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막판에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신동빈 감싸기를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그걸 왜 꼭 대기업 총수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사형제 폐지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증인으로 서영수, 유영철, 오원춘을 부르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각 상임위마다 전부 다 경쟁력으로 이제 또 신동빈 회장을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렇다면은 그룹 경영에 또 차질도 빚게 되고. 외로울 때 나를 보러 오세요. 울적할 때 나를 보러 오세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꼭 나와야 되느냐 안 나와야 되느냐, 그런데 다만 이제 김무성 대표도 신동빈 회장의 경우에는 나와야 될 것 같다. 네. 국민 정서 이런 것도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아까 발언 중에 보면 유영철, 사형수 이야기까지 김진태 의원이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롯데가 이번에 국민에게 많은 걱정과 실망을 끼친 것, 그리고 롯데가 과연 한국 기업 맞는가라는 소유구조 문제부터 기업 행태의 문제, 예. 그리고 어떤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를 대하는 어떤 대기업으로서의 횡포 문제, 이런 것까지도 많은 의혹과 그동안에 쌓였던 이런 불만들이 폭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쯤 나와서 그러한 국민적 의혹에 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야가 17일 날 정무위원회에 부르는 걸로 증인 채택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롯데 측이 그에 대해서 성실히 출석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롯데 측에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한국말 실력이에요. 네. 신동빈 회장 아까도 잠깐 화면으로 보셨지만 좀 어눌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미리 준비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과 또 의원들이 막 질의를 했을 때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한국말과 좀 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황스텝 기자, 잘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쉽지는 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당시에 롯데 사태가 정점으로 치달았을 때 지금 신동주 전 부회장과 어떤 두 사람과의 경쟁 관계에서 좀 우위를 점했었던 요인 중 하나가, 그래도 신동빈 회장은 한국말을 어떻게든 좀 했었거든요. 예. 근데 하지만 그때는 주어진 기자회견문, 그리고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질문에서 답변을 했는데, 지금 의원들 같은 경우,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같은 경우 아마 분명히 질문지를 미리 주지 않을 겁니다. 예. 아마 롯데 측에서는 그걸 어떻게든 받으려고도 노력을 할 테지만, 여러 가지의 돌발 상황,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들의 국적 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올 경우에는 좀 대답할 때 좀 어눌한 한국말로 대답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난번에 또 한국말이 자연스럽지는 않았죠. 그리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장에서 만일에 의원들이 한국말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걸 인격적으로 만약에 공박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대한민국 수준이 저분은 사실은 아버지가 일본에서 사업을 읽어서 사실상 일본에서 크다시피 해서 지금 어떤 사업적으로 그나마 한국말을 배워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타박하는 식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식으로 만일에 본질의 내용보다는 그런 말꼬리 잡기에 치중한다라면 제가 볼 때 지금 국민 수준으로 볼 때 그런 의원들이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감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신 회장으로서도 충실하게 아까 진정성 있게 내용을 충실히 숙지했다면 그 말이 어눌하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 충분히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좋은 포인트를 박성훈 논설위원이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복지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복지위에서는 또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됐을까요? 궁금한데요. 자, 극한 직업. 야, 요즘에 보좌관들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장면이었는지 이것도 좀 보고 나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뭐 아주 희한한 장면이 연출이 됐다고 하는데요. 갸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코를 높이기 위해서 다 코 높이 기계입니다. 코를 높여주는 콧봉이죠. 이걸로 꺼내는 겁니다. 현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뭐 쉬운 일이 하나 있겠습니까? 윤정희 기자. 네. 저렇게 해야 좀 언론에서 관심을 받으니까 일부러 퍼포먼스를 좀 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런 기구들 우리도 한번 왜 윤정희 기자랑 저랑 한번 하지 않았었나요? 그랬었죠. 예. 사실 저렇게 해야지 훨씬 더 화제가 되기도 하고요. 김재식 의원이 저렇게 보좌관까지 동원한 이유는 아이들이 쓰고 있는 저런 셀프 사용기구가 부작용까지 부를 수 있는데 왜 아무 규제도 하지 않냐 이걸 고발하기 위함이었었거든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저런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제고시킨 바는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국감장에서 저렇게 보좌관이 하나하나 착용을 하고 있죠. 콧봉도 쓰고요. 지금 얼굴 밴드도 하고 쌍꺼풀 안경까지 쓰니까 뒤에 보시면 보좌관들이나 이 비서진들 굉장히 웃습니다. 그러니까 국감장이 굉장히 계속해서 이게 웃음만 넘치는 그런 국감장이어서 자칫 조금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 이런 비난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또 사진에 잘 잡히라고 저렇게 해당 의원 뒤에서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이 영상으로 이렇게 저희가 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참 보좌관도 힘든 직업입니다. 또 의원들이 좀 개팍한 분들도 참 많아요. 그죠? 황스택 기자. 네. 얼마 전에 그런 리스트가 한번 돌기도 했었어요. 저 보좌관들 괴롭히는 의원들 그래도 5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보좌관과 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힘든데요. 특히 왜 그러냐면 국감 때는 자신이 모시고 있는 의원을 띄워야 되는 소위 말해서 언론발을 받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미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좌관들에게 한번 그 이동이 있고요. 이 국감장에서 만약 어떤 실적도 내지 못하면 그 보좌관은 잘리게 됩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아마 저렇게 좀 몸을 희생해서라도 온몸으로 본인의 의원을 띄우기 위해서 저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황스택 기자도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런지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하시겠네요.